공자와 유사하게 노자도 도란 개체들 이전에 존재하는 무엇으로 사유했으며 나아가 도는 개체들 사이의 조화로운 관계 맺음을 가능하게 해주는 최고의 원리로 간주했다. 하지만 관계 맺음의 원리가 다양한 개체들 이전에 미리 존재했다는 것이 타당한 주장일까? 여기서 우리는 심각한 철학적 문제 한 가지와 직면하게 된다. 관계 원리는 개체에 선행하는 것인가? 아니면 개체들이 존재하고 나서야 비로소 관계 원리가 만들어지는 것인가? 분명 공자나 노자의 경우는 개체들 앞에 관계 원리가 선행한다는 입장을 따르고 있다. 하지만 구체적인 개체들이 관계 원리에 선행하여 먼저 존재한다고 보는 주장도 충분히 가능하다. 바로 이러한 입장을 취했던 철학자가 장자라는 인물이었다. 최소한 이전만 보더라도 장자라는 인물이 노자를 계승했다기보다는 차라리 노자와는 철저하게 다른 길을 가려고 시도했던 사상가였음을 알 수 있다. 노자에게서 도나 명은 모두 개체에 선행하여 존재하는 것이었다. 무명은 만물들의 시작이고 유명은 만물들의 어머니다라고 말했을 때 노자가 염두에 두었던 것도 바로 이 점이다. 관계 원리나 식별 원리가 모두 개체들과 무관하게 미리 정해져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장자는 바로 노자의 이런 생각과 근본적으로 단절하려고 했다. 그는 관계 원리나 식별 원리가 구체적인 개체들이 발생하기 이전부터 절대적으로 존재하고 있다고 보는 생각을 거부하려고 했던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한 장자의 견해를 직접 살펴보도록 하자. 도는 걸어 다녔기 때문에 만들어진 것이고 사물은 그렇게 불렀기 때문에 그렇게 구분된 것이다. 장자 재물론에서. 장자에게 관계 원리, 즉 도란 것은 개체들의 선행하여 미리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개체들의 활동을 통해서 사후적으로 만들어진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가 도를 원래 뜻 그대로 길이라고 사유했던 것도 바로 여기에 있다. 예를 들어 깊은 산에 나 있는 등산로의 경우를 생각해 보자. 구불구불한 산길은 분명 우리와 무관하게 미리 만들어져 있는 것처럼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장자는 바로 그 길로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걸어 다녔기 때문에 비로소 등산로가 만들어진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그에게 도는 관계의 흔적 혹은 소통의 결과와 다름없는 것이었다. 또 다른 예를 하나 더 생각해 보자. 어떤 사람이 소복이 쌓인 겨울 눈길을 걷고 있다고 해보자. 그 사람이 한 발 한 발 걸었던 길에는 뚜렷한 발자국이 남게 되고 바로 그것이 내가 보는 길이 된다. 애초에 눈밭 위에 어떤 정해진 길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구체적이든 혹은 추상적이든 간에 모든 길은 인간이 걸어감으로써 비로소 발생하게 된다. 그러나 이렇게 생긴 길들은 뒷사람들에게는 안전한 길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자신이 새로 길을 만들기보다는 이미 만들어진 길을 가는 것이 더 안전하게 보이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반응일 것이다. 그래서 이 길을 가는 사람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게 되고 어느 사이엔가 이 길은 절대적인 길로 변해버리기도 한다. 장자가 비판하려고 했던 표적은 바로 이렇게 절대적인 길에 대한 잘못된 환각을 갖는 태도였다. 장자가 길은 걸어 다녔기 때문에 만들어진다고 이야기했을 때 그의 정신은 걸어감이라는 글자에 함축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장자에 따르면 우리는 걸어감을 통해서 길을 만들 수 있는 존재이다. 그런데 만약 주어진 길이 우리의 삶에 긍정적인 전망을 주는 것이라면 누구도 기존에 이미 주어진 길을 따르는 사람을 나무랄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만약 주어진 길이 그 길을 따르는 사람들의 삶을 소외시키고 왜곡시킨다면 우리는 이 경우 어떻게 해야 될까? 길은 걸어 다녔기 때문에 만들어진다라는 장자의 전언을 상기할 수 있다면 우리는 몹시 힘이 들더라도
새로운 길을 만들려고 노력하게 될 것이다. 그럼 이제 식별의 원리, 즉 명에 대한 장자의 입장을 좀 더 생각해 보자. 장자에 따르면 우리 앞에 구분되어 드러나는 어떤 대상도 원래부터 그런 구분을 자신의 본성으로 가지고 있던 것은 아니다. 단지 특정 공동체의 관습적인 언어 사용을 통해서 그 대상은 마치 실제로 구분되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간주되었을 뿐이다. 이 점에서 언어에 대한 장자의 입장은 프랑스 구조주의 언어 철학자 소시르의 생각을 선취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 소시르도 무엇인가를 표시하는 기호와 그것이 의미하는 내용이나 대상 사이에는 어떤 필연성도 없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우리가 어떤 과일을 자두라고 부른다고 해보자. 이제 자두란 이름은 이 과일을 지시하는 개념이 된다. 그런데 이 대목에서 주의해야 될 점은 어떤 사물에 붙여진 기존의 명칭이 생각 이상으로 깊게 우리 몸에 각인된다는 점이다. 우리가 자두란 이름을 들으면 입에 침이 고이게 되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에서다. 이 때문에 우리는 곧 자두라는 개념이 가진 자의성을 쉽게 망각하곤 한다. 그러나 다른 문명권의 사람들도 과연 자두라는 음성을 들었을 때 우리와 동일한 반응을 보일까? 결코 그렇지 않다. 그들은 예를 들면 자두가 아닌 플럼이라고 들었을 때에만 그런 반응을 볼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어떤 대상에 대해서 이러저러하다고 부여한 이름이나 속성이 본질적으로는 그 대상과 필연적인 관계가 없었다는 것, 다시 말해 자의적이었다는 점을 의미한다. 우리는 단지 과거의 자신들이 무의식적으로 명명해 왔던 것에서 다시 그 이름을 재발견하고 있을 뿐이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언어의 자의성이란 문제가 개체 수준의 자의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그것은 공동체 수준 혹은 집단적 무의식의 수준에서 이야기될 수 있는 자의성이기 때문이다. 비트겐슈타인이 지적했던 것처럼 특정 공동체에서 태어나서 맹목적으로 언어의 규칙을 배운 우리에게 언어란 결코 회피할 수 없는 실존의 조건이자 한계, 다시 말해 필연적인 것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하지만 새로운 공동체가 가능해지기만 한다면 우리는 전혀 다른 대상들의 세계를 구성할 수도 있음을 항상 기억해 두자. 도와 언어에 대한 장자의 원칙적인 입장을 분석해 보았다. 그렇지만 이것으로 장자가 어떤 식으로 새로운 길을 만들었는지, 그리고 그가 어떤 식으로 언어를 사용했는지에 대해서는 알 길이 없다. 다행스럽게도 같은 제물론 편에 등장하는 이 유명한 에피소드는 우리의 이런 궁금증을 거의 해소해 줄 것이다. 원숭이 키우는 사람이 원숭이들에게 도토리를 주면서 아침에 셋, 저녁에 넷을 주겠다고 말했다. 원숭이들이 모두 성을 냈다. 그러자 그 사람은 그러면 아침에 넷, 저녁에 셋을 주겠다고 말했다. 원숭이들이 모두 기뻐했다. 방금 읽어본 것은 조삼모사라는 고사로 더 유명한 이야기다. 이 에피소드를 읽을 때 단서가 하나 있다. 그것은 원숭이 키우는 사람, 즉 이야기의 주인공이 원숭이들을 무척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주인공에게는 걱정거리가 하나 생겼다. 경제적 사정으로 우리 주인공은 원숭이들에게 줄 수 있는 도토리의 양을 7개로 줄일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만약 원숭이를 사랑하지 않았다면 그는 원숭이를 내다 팔아서 경제적 곤란을 모면할 수도 있었다. 그렇지만 원숭이들에 대한 그의 애정으로 차마 그럴 수는 없었다. 주인공은 심사숙고하여 아침에 도토리를 3개 주고 저녁에는 4개를 주겠다고 생각했다. 바로 이것이 그가 원숭이와 소통하기 위해서 제안한 첫 번째 도였다. 아마 그는 저녁에 많이 주어야 원숭이들이 숙면을 취할 것이라고 예측했던 것 같다. 잠자기 직전에 허기짐처럼 곤란한 것도 없을 테니 말이다. 그렇지만 그의 제안은 여지없이 거부된다. 주인공은 원숭이들에게 이르는 길을 잘못 뚫은 것이다. 그렇지만 실망하지 않고 그는 아침에 4개를 주고 저녁에 3개를 주겠다는
두 번째 제안을 하게 된다. 원숭이와 소통하려는 두 번째 도인 셈이다. 다행스럽게도 원숭이들은 그의 제안을 받아들인다. 마침내 원숭이들의 마음에 이르는 길이 새롭게 만들어진 셈이다. 방금 우리는 돈은 걸어 다녔기 때문에 만들어진 것이고 사물은 그렇게 불렀기 때문에 그렇게 구분된 것이라는 장자 전원을 풀어주는 생생한 사례를 살펴보았다. 계속 돌을 만들고 새로운 제안을 계속 말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모두 타자성 때문이었던 셈이다. 이제 새로운 도와 새로운 언어가 만들어진 것이다. 물론 타자의 타자성이 새로 만들어진 도와 언어를 통용 가능한 것으로 지속시킬지 여부는 여전히 미지수이지만 말이다. 도 혹은 길에 대한 상상력은 중국 철학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논리적으로 길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을 수 있다. 하나는 이미 존재하고 있었던 길, 즉 과거에 많은 사람들이 걸었던 길이 있다면, 다른 하나는 지금은 존재하지 않지만 앞으로 우리가 만들어야 할 길도 있을 것이다. 길을 전자의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우리는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게 될 것이다. 반면 후자의 입장을 따른다면 우리는 혁명적인 입장을 선택한 셈이 된다. 과거에 존재하던 길을 거부하고 앞으로 새로운 길을 만들려는 시도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길에 대해 가장 극단적으로 보수적인 입장을 취했던 철학자가 바로 노자라고 할 수 있다. 보수적이라고 불리는 공자에게서도 사실 길이란 과거 사람들의 삶과 관련된 역사적인 의미를 띠고 있었다. 하지만 노자는 길로부터 역사적 의미를 제거하여 그것을 형이상학적으로 절대화시키고 있다. 이 점에서 장자의 사유는 주목받을 만한 것이었다. 관례적으로 노장 사상은 도가 사상을 가리키는 데 사용된다.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은 노장이란 이름에 사로잡혀 장자를 노자의 아류쯤으로 생각해왔다. 이것은 흔히 유가 사상도 공자와 맹자를 병행해서 공맹사상이라고 부르는 것과 유사하다. 그러나 잊지 말자. 맹자는 스스로 공자를 계승했다고 자임하고 있지만 장자는 노자를 계승했다고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었다. 최초의 중국 고대 철학서라고 할 수 있는 장자 천하편을 보더라도 노자와 장자는 전혀 다른 계통의 사상가로 규정되고 있고 심지어 양생주 편에서 장자는 대놓고 노자를 비판하기까지 한다. 처음에는 노담이 완전한 인간인 줄 알았지만 지금 보니 그렇지 않았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결정적인 것은 장자가 도행지휘성이라는 주장으로 노자를 비판한다는 사실이다. 길은 원인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낸 결과라고 본 것이다. 과거에 존재했던 길도 인간이 여러 차례 걸어다녀서 만들어진 것이라면 앞으로의 새로운 길 역시 우리가 계속 걸어가면서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니 노자와 장자는 생각 이상으로 거리가 있는 철학자들이었다고 할 수 있다. 길을 절대적인 원인이라고 강조했던 노자가 길은 단지 결과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장자와 어떻게 같은 계열의 사상가일 수 있다는 말인가?